사람이 성장을 하려면 뮤추얼만 하면 성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챌린지만 한다고 성장을 할 수가 없다. 이게 뮤추얼 프랙티스 챌린지 세레머니가 순환하듯이 이렇게 다 골고루 경험하고 거쳐야만 사람이 삶의 단계에서 성장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믿는 사람인 거죠. 안녕하세요. 고민수의 고온 팟캐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모신 게스트는 캐틀벨 스포츠에서 출발해 전통과 문화를 담은 고대 운동을 연구하고 소마텍스와 펠던크라이스, 그리고 움직임 기반 명상까지 몸을 통해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길을 걸어온 수련가입니다. 몸을 기계가 아닌 살아있는 나 자신으로 보는 철학을 전하는 안내자, 소마앤바디 힘의 집 대표 김하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늘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소개를 반갑습니다. 너무, 네, 반갑습니다. 소개를 너무 잘해주시는데, 네, 완벽한 소개 감사합니다. 다들 부담스러우신 것 네. 같아요, 약간. 네. 하늘님의 이 수련 여정이 캐틀벨에서 시작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이 2009년도 아마 20대 초중반이셨을 것 같은데, 왜 그 시기에 또 건강을 위한 운동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하셨나요? 당시에 이제 한국이 인문학 열풍이 불었던 시대인데요. 그래서 온갖 인문학 책들이 유행하고 고전 철학들을 공부하고 이런 이 교보문고에 가면은 그게 베스트셀러에 항상 있고 네, 그랬던 시대에 저도 이제 그 열풍에 이제 같이 맞춰가면서 그런 공부를 좀 하다가 결국엔 이렇게 철학적인 공부, 인문학 공부도 좋지만 결국엔 내 몸이 안 바뀌는 한 삶이 바뀌기 어렵다라는 어떤 음, 직감이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또는 스피노자 이런 철학자들 중에서는 실제로 그 운동을 그렇게 잘했던, 열심히 수련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고대 운동을 하게 된 계기도 그 고대 운동을 하게 되는 그런 공간들이 실제로는 되게 그런 철학적인 얘기들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몸 수련을 해야 되는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이겠구나라는 어떤 느낌이 들었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어, 탐구하기 시작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뭐 정보가 없으니까 온갖 이제 네. 보디빌딩부터 해서 네. 요가, 다양한 레저 스포츠 다 해보다가 캐틀벨이 있네? 그래서 이제 캐틀벨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고대 운동도 하고 소마티스도 하고 이렇게 이어진 거죠. 그렇게 이제 소마 캐틀벨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약간 운동을 하면서 철학적인 접근으로 더 많이 이렇게 간 케이스 같은데, 또 철학 쪽을 공부를 하시다가 몸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또 보시고 그 길을 가신 게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이 많은 분들이 또 캐틀벨 하면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 쓰는 이 소도구 정도로만 대부분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네. 한올님이 경험하신 캐틀벨은 제가 느끼기에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피트니스에서의 캐틀벨과 하늘님이 하시는 그 캐틀벨 스포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캐틀벨 스포츠만 놓고 말하면 사실 스포츠니까 상당히 기술적이에요. 이게 되게 효율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증명이 돼야 돼요. 경기에 나가서 정말 내가 잘한다는 걸 증명할 거면 기록을 획득을 해야 돼요.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캐틀벨을 어쨌든 늦게 시작을 했죠. 한국에서는 일찍이겠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 늦게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또 스포츠로 나중에는 이제 더 집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더 잘할 수 있을까를 되게 스스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그 보통의 스포츠는 어릴 때부터 해야 되는데 그래야 그 기술을 좀 더 충분히 익숙하게 하고 네, 그 기량을 좀 쉽게 쌓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나이를 먹고 어떻게 보면 뭐 20대 중반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좀 더 기술적으로 연마를 하는 과정에서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를 되게 연구를 했던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어떤 소매틱 접근들, 소마틱스에서 이제 얘기하는 어떤 그런 일자 관점의 몸을 다루는 방식, 고유 감각 훈련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내 몸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을 접하게 음.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캐틀벨 스포츠를 좀 더 하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소매틱 기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예, 그래서 이게 사실 그냥 캐틀벨 스포츠를 교육하는 러시아 선수들이나 러시아 코치들과는 또 접근법이 좀 다른 거죠.
아, 왜냐하면 그런 건, 저는 처음에 이 소매틱한 측면에서 이 기술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 소매틱 그 접근법들이 바탕이 되고 그 위에 캐틀벨 스포츠가 쌓여온 거예요. 네, 그렇게 음. 해서 이제 제가 말하는 캐틀벨 스포츠는 두 가지 결이 있는 거죠. 하나는 스포츠적인 결이 있고, 하나는 소마틱스 쪽에 결이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지점에서 지금 사람들한테 이제 소개하고 알려드리고 있어요. 어, 스포츠적으로 캐틀벨을 좀 더 효율적으로 기록 중심의 스포츠 문화로 알리는 방향이고, 하나는 이 소마틱한 접근법으로 해서 캐틀벨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캐틀벨 자체도 잘할 수 있지만, 캐틀벨을 통해서 내 움직임을 개선하고, 내 삶까지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알려드리는 거죠. 캐틀벨에서 그분들이 접근하실 때는 이 소마틱스로 이렇게 접근을 대부분은 하시는 않을 거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네. 보셨을 때 이런 프로 선수들은 이미 자기가 이런 소마틱스를 내적으로는 알고 행하고 있어서 그런 기록이 잘 나오는지 아니면 그분들도 따로 이거를 아니면 없이 그냥 기록과 그냥 그쪽으로만 집중해서 하시는지 보셨을 때 어떤가요? 아, 물론 이제 그걸 따로 공부하거나 하신 건 아니고,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철학이라는 걸 공부하지 않아도 자기만의 철학이 형성되잖아요. 삶으로 증명을 해내듯이 소마틱스도 꼭 소마틱스를 공부하고 그걸 수련한다고 그죠? 이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삶에 자연스럽게 체화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실 어떤 대부분의 스포츠 선수들은 특히 프로 레벨 이상으로 뭐 세계 최고의 레벨 정도 되면 이 소매틱한 그런 접근법도 이미 충분히 쌓여있다. 그뭐 스포츠 네, 선수들이 아니더라도 다른 뭐 예를 들어 보디빌딩을 진짜 오래 하셨거나 뭐 맞습니다. 파워리프팅이든 예. 뭐 일반 피트니스, 요가, 필라테스를 하시든 그거를 충분히 오랜 시간 하면 결국엔 만나는 거죠, 이게. 한 맞아요, 지점에서. 맞아요.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음. 네. 특히 이 처음에 그 24kg의 스네치 100개 도전 같은 경험을 통해서 또 몸이 변하고 성취감을 쌓아 오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한올님께서 느낀 뭐 가장 큰 배움이나 어떤 의미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단순하죠. 뭐 사실은 이제 몸이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그때 엄청 연구를 했었던 때예요. 근데 저도 다양한 방법을 해봤지만 다양한 방법들이 저에게 잘 이렇게 맞지 않는다고 느꼈어요. 그러다가 캐틀벨 스네치 동작을 알게 됐는데 당시에 캐틀벨 스네치라는 걸 이제 24kg를 5분 동안 100개를 해내면 뭔가 되게 잘하는 거라는 어떤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딱 캐틀벨 24kg를 이제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도저히 뭐 이거를 100번을 한다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 그때 어, 기준에서는. 근데 네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거를 100개를 하면 내 몸이 변하겠구나, 어쨌거나. 이거 뭐 몸이 안 변할래, 안 변할 수 없겠구나. 뭐, 이 기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록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 몸이 거기에 맞춰 바뀔 수밖에 없겠다. 이러한 방식을 선택하게 된 거고, 그게 사실 스포츠인 거예요, 사실은. 스포츠의 네네. 접근법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쵸. 네. 이런 접근들. 네. 그래서 이게 가장 되게 좀 핵심적이었던 것 같아요. 스네치를 100개를 이제 도전하게 된 계기는 그게 가장 핵심적이었고, 그걸 음. 통해서 정말 하고 나니까 이 몸이 되게 많이 늘어지는 것을 제가 좀 많이 체감을 했죠. 네. 네. 이 캐틀벨이 기록과 이 수련의 체계였다면 조금 다른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고대 운동이란 이야기를 조금 해볼 건데요. 2015년에 그 이란이랑 또 인도에서 다양한 이런 전통 수련을 경험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게 좀 새로우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뭐지? 고대 운동?' 저는 이게 방망이를 돌리는 이런 행위가 있다라는 걸 아는데 사실 그 행위 자체보다는 그 문화에 더 매료가 되셨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거든요. 이 고대 네. 운동이 어떤 거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한올님을 사로잡았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대 운동이란 말은 한국에 없었고, 그냥 고대 운동이라고 사실은 이제 지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그냥 가지고 고대 운동에 지칭을 했냐면, 인도의 아카라라는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고대의 수행법이 있고, 이제 음. 이란의 주르카네라는 고대의 수련법이 있다. 그 주르카네와 아카라 문화를 이제 가지고 그거를 고대 운동이라고 하고, 근데 이제 그 고대 운동이라는 거는 인류 모든 보편적인 운동 문화에서 다 보여지는 이 진자 운동을 베이스로 한다. 진자 운동. 뭘 흔들고, 근데 거기서 이제 흔드는 건 방망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음.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 방망이를 휘두름으로써 결국엔 생존을 하고 문명을 일궜다고 봤을 때 어느 문화권이나 방망이를 휘두르면서 운동하는 문화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한 거예요, 제 스스로. 그러니까 음. 인류 보편적인 운동 문화로서의 고대 운동이라는 게 있었다. 그리고 그 고대 운동의 그 문화가 잘 그래도 보존되고 그 맥락을 연결해 온 곳이 이란이랑 인도더라. 이렇게 논리적인 구성이 이루어진 거고, 처음에는 그 진자 운동 있죠. 방망이 휘두르는 거. 네, 사실은 그거에 이제 처음에 빠진 거죠. 그거를 배우러 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이게 문화인 거예요. 이게 방망이는 도구고, 예, 고대 운동이라는 거는 그건 뭐냐. 그냥 뭐 몸만을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도 하고 정서적인 교감도 있고 그러니까 공동체 문화에 가깝다, 사실상. 그리고 이제 음. 어떤 그 몸과 마음을 다 수련을 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러한 어떤 운동 문화라는 거예요. 되게 총체적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측면들을 제가 조금 바라보다 보니까 이 고대 운동이라는 문화 속에는 리추얼적인 성격도 있고, 프랙티스의 성격도 있고, 챌린지의 성격도 있고, 세레머니의 성격도 있네. 이 네 가지 음. 문화를 다 갖추고 있네. 보통 이제 현대 피트니스에서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만, 또는 웰니스 문화에서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 또는 한두 개 정도를 음. 이렇게 상업화를 해서 보통 사람들한테 서비스로 제공을 하는데, 고대 운동 문화 이 네 가지를 함께 했었구나. 라는 제 음. 이제 생각이 들면서 이 문화를 어떻게 하면 한국에 잘 이거를 한번 소개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고대 운동이라고 해서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네. 네. 예. 그 인도랑 그 아카라랑 주루카네 말고도 또 다른 그런 비슷한 고대 운동을 또 보셨나요? 뭐 예를 다른 나라에? 들면 예.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도 사실 예를 들면 가장 또 고대 운동의 하나의 행태 중에 그 들돌이라고 돌을 들어 올리는 동작. 우리나라에서는 들돌이라고 그랬어요. 한국에선. 그래서 그 스톤 리프팅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되게 원형적인 이제 고대 운동의 문화죠. 뭐 무거운 걸 들어 올리는 행위. 그게 이 문화 같은 경우도 어느 나라나 있습니다. 뭐 중국, 뭐 파키스탄, 뭐 유럽, 뭐 스페인, 뭐 인도에도 이 문화가 남아 있고 다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런 문화도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걸로도 고대 운동을 좀 알게 됐고 고대 했던 운동 문화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조사를 한 거죠. 보통 현대 피트니스에서는 몸을 개선하는 도구로 이제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고대 네, 운동 같은 경우는 이 말씀하신 것처럼 삶을 뭐 아우르는 그런 문화적 접근으로 보셔서 네, 그 네. 차이를 그러면 청취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결국은 움직임이 문화의 한 일부분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지. 지금의 이제 운동 문화는 결국에는 어떤 자본주의 사회 하에서 그 쓰임이 어떻게 보면은 어 되게 많이 분화된 거죠. 뭐 예를 들어 육체를 뭔가 그 좀 강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육체를 또는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있을 것이고 정신적인 어떤 효과를 주는 그런 또 방법으로도 분화가 되고 어, 그런 식으로 좀 명확한 쓰임을 보고서 그 목적에 맞게끔 운동 문화들이 이렇게 개발이 되듯이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고대 운동이라는 거는 어떤 분화되기 전 통합돼 있던 그냥 어떤 운동 문화인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제 리추얼 프랙티스 챌린지 세레모니라는 게 지금은 이 네 가지 형태로 분화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큰 축에서 운동 음. 문화가. 뭐 예를 들면 페스티벌 같은 데 가면 거기서 하루짜리 또는 한 시간짜리 또 리추얼 같은 거 네. 하잖아요. 네네. 약간 춤처럼 진행되는 웰니스 맞아요. 프로그램들도 예. 있고 어디서는 뭐 프레세스 그러니까 수련이 또 되게 강조되는 또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뭐 3일, 5일 이렇게 꾸준히 다녀야 되고 요가 수련도 어떤 면에서 그런 맥락이 있는 거고 스포츠 훈련들은 다 챌린지가 좀 목적인 경우가 많은데 근데 물론 이제 지금 예시로든 뭐 스포츠라든가 뭐랄까 요가라든가 이 안에도 총체적으로 다 같이 포함은 되어 있어요. 하지만 뭔가를 좀더
포커싱이 돼 있는 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포커싱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한테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쓰임을 얘기하기 좋으니까 이거의 쓰임은 여기에 최적화돼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내가 어떤 걸 여기서 얻을 수 있는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좀 더 규정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분화되고 따로 각자 발전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어떤 면에서는 되게 사람들의 피로도를 높이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고대 운동이라는 거는 아까 말한 네 가지 뮤추얼 프렌드 챌린지 네. 세레모니가 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운동 문화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 안에서는 어떤 그 쓰임 자체를 어 목적으로 해서 이 변형을 한다기보다는 사람들이 그 문화 속에서 그냥 빠져서 즐기다 보면은 자기가 사람마다 경험하게 되는 게 다 달라요. 저희가 보통 2시간으로 훈련을 하는데 음. 누군가에게는 그 시간이 리추얼이고요. 누군가에게는 그 시간이 프랙티스고요. 누군가에게는 그 시간이 챌린지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그 시간이 세레머니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좀 더 이런 총체적인 운동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좀 고대 운동이 갖고 있는 어떤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저는 근데 그렇다고 사람들이 꼭 고대 운동을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게 아니라 고대 운동이란 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 네 가지의 밸런스를 갖추고 운동을 했을 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성장을 하려면 뮤추얼만 하면 성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챌린지만 한다고 성장을 할 수가 없다. 이게 뮤추얼 프랙티스 챌린지 세레머니가 순환하듯이 이렇게 다 골고루 경험하고 거쳐야만 사람이 삶의 단계에서 성장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믿는 사람인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고대 운동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거기 사람들이 그 고대 운동을 접하고, 자기 삶에 이러한 흐름을 적용했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흐름을 적용할 때 운동으로 했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운동이라는 거는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네. 것들이. 근데 이런 것들을 골고루 이제 다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세상이니까, 우리가 자기한테 맞는 것들로 내 삶의 어떤 리추얼 프랙티스 챌린지 세레머니를 이렇게 채워 넣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음. 이제 그거 예시가 고대 운동일 뿐인 거고요. 그래서 네. 누구나 고대 운동을 해야만 이걸 다 경험하고 온전히 느끼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아. 아니라 고대 운동은 음. 하나의 예시로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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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결국 그 요소들이 우리 삶에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다 중요한 요소다. 그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뭐 가령 그렇죠. 음. 운동을 할 때 몸만 건강해서 내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몸도 건강해야 되고 정신도 건강해야 되고 이 감정적인 부분, 이 모든 부분이 아우러져야 우리의 건강이 이제 웰니스로 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성장에서는 그 네 가지의 요소들이 다 중요하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어느 한 부분만 지금 집중을 한다든지 다른 부분들이 이렇게 서로 밸런스가 어떻게 보면 균형이 깨져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그걸 그 본능적으로 또는 되게 직관적으로 그거를 음. 아시는 분들은 그걸 다 골고루 이렇게 채워 넣으면서 살아가시는데 어떤 경우는 하나에만 치중돼서 성장이 멈추는 경우가 있어 보인다라는 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운동 문화 같은 경우는 챌린지가 엄청 강하게 그 챌린지를 사람들이 요구하잖아요. 하나 그쵸. 더! 뭐 예를 들면 이런 네네. 식으로 막 몸 좀 다치면 좀 어때? 막 이러면서. 네. 근데 네네. 이제 이 생각이 저는 난 게 아니네. 네. 저는 챌린지 문화도 필요하다 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삶에서는. 자기 몸 하나는 희생할 수도 있는 그런 도전 정신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로만 이루어지면은 성장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걸로만 하면은. 그것도 필요하지만, 반대로 또 어디서는 챌린지가 아예 없고, 매일 그냥 뭐, 네네. 마음의 수련을, 뭐, 예를 들면 그런, 네. 좀, 뭐라고 하지? 이제 네. 수련만 있다, 수행만 한다고 수행만 쳐볼게요. 그쵸. 그냥 뭔가 예. 성장이나 발전이 없이 그냥 같은
동작을 그냥 어떻게 보면 예. 반복? 계속 그냥 반복? 수행만 해.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고인물처럼 이렇게 네. 수행만 하면은 그러면 또 이게 챌린지가 없잖아요. 근데 그쵸. 이제 그런 수행만 하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네. 그렇기만 하면 안 된다. 근데 이게 몸의 성장에 있어서도 이게 좀 밸런스의 문제지만 아니 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난 세상 한 번 삶은 한 번뿐이잖아요. 다시 못 살잖아요, 그쵸. 이 삶이. 그럼 네. 하나만 하다가 죽으면 아깝잖아요. 이게 뭔가 그쵸. 챌린지도 네. 해 보고 리추얼도 좀 세레머니도 하고 뭐 이렇게 다 골고루 이렇게 막 어 흥이 있게 이렇게 좀 살아야 네네. 좀 인생이 음. 삶이 좀 풍요로워지고 재밌어지는 거니까 뭐 하나만 꽂혀서 이 할 필요가 없고 네 그냥 좀 골고루 좀 이렇게 잘 했으면 좋겠는데 아 이게 고대 운동이라는 문화 안에는 다 들어가 있더라. 이게 다 골고루 되어 있더라. 그래서 어. 예시를 딱 주고 예시가 있다 이렇게 네. "한번 와서 즐겨 음. 보셔라." 이런 맥락인 거예요 사실은. 예. 음. 사실 정말로 공감이 됐던 게 저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몸을 쓰는 스포츠적인 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성장 이런 기록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집중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몸이 아프고 이 운동을 못 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명상이라든지 요가라든지 그쪽을 이제 가게 됐는데 계속 앉아서 음. 이제 명상만 하니까 또 발전이 없는 건 거죠. 그냥 똑같은 거야 항상. 그래서 얘기해 주신 게 너무 잘 느껴진 게 '아 난 이제 운동 안 돼. 그냥 명상만 해야겠다.' 했는데 이게 도돌이 이런 느낌이 들면서 정말로 정체하는 음. 느낌이 너무 심하게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아 이것도 아니다.' 해서 결국은 이게 몸을 쓰면서 그 내 내적인 것과 같이 만나면서 '성장하는 방향으로 가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네. 말하시는 그 성장은 어떤 걸까요? 육체적인 성장이 한 가지가 있을 것 음. 같고 저는 글쎄요. 그냥 나아가는 힘이죠, 사실. 이 사람의 몸은 어쨌든 앞으로 나아가는 데 최적화돼 있잖아요. 눈이 앞에 달려 있고, 예, 앞으로 걷고, 예, 그걸 위해서 사실은 또 회전하는 움직임이 발생하는 거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회전도 하는 거고, 사실. 그러니까 어딘가로 우리는 계속 나아가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음, 나아가서 개척하고, 만들고, 네, 그러면서 문명이 발전하고, 자기 삶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이러고 싶어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가, 인간이라는 동물인 이상, 그 본능을 거스르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건 결국에는 앞으로 나아가는 어떤 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가 다 필요하다. 그래야 한 발, 한 발, 한 발, 우리 삶에서 단순히 내 몸만 전제해 놓고 봐도 성장을 이룰 수 있다. 그 힘을 얻을 수 음 있다. 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나아지는 게 뭘까?'라 생각했을 때 인간이 가진 우리의 본능적인 그 가진 것이 결국은 창조하는 능력인 것 같아요. 이렇게 발현을 하는 네. 내가 내 음. 속에서 만들어서 네네. 내보내는 보여주는 그래서 네네. 노래라든지 움직임이라든지 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국은 음음. 창조해내는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쪼금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네 가지가 어떤 거고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우리 삶에서 또 우리가 쓸 수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것도 성장이랑 결국 맞닿는 부분이네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해 보니까. 고대 운동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대 운동은 기본적으로 이제 리추얼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리추얼 문화를 베이스로 하고 거기에 프랙티스 문화가 좀 더 섞여 있고 다른 것도 다 섞여 있지만 리추얼과 프랙티스가 조금 더 주가 되는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리추얼을 통해서 약간 좀 어떤 걸 회복할 수 있냐면 고대 운동의 경우는 되게 원형성을 회복할 수 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되게 원형적인 움직임 또는 어떤 원형에 해당되는 어떤 몸의 체형이나 어떤 자세나 태도 같은 것들을 회복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방망이를 이제 휘두르는 움직임 자체가 인류가 했던 가장 원형적인 움직임에 속해요. 예를 들면은 걷는 거나 뛰는 것처럼 가장 원형적이에요. 인간만이 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이 움직임을 사실 현대에 와서 거의 안 하잖아요. 이 움직임을. 네. 예전처럼 우리가 200만 년 동안 했던 움직임인데 갑자기 안 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최근에. 몇백 년 사이에.
그럼으로써 분명히 어떤 간극이 있을 것이다. 그 간극이라는 건 뭐냐? 원형적인 움직임이 갑자기 안 하게 됨으로써 생겨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게 저의 추정이고, 그렇기 음. 때문에 이 움직임을 했을 때 그 원형성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그 원형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고대 운동은 그 리추얼로서 이 원형성을 회복시켜요. 어떤 리추얼이냐면 방망이를 다 같이 리듬에 맞춰서 휘두르는 문화 속에서 그 원형성을 회복시킵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프랙티스죠. 그래서 프랙티스라는 거는 예를 들면 저희가 방망이를 리듬에 맞춰 휘두르는 시간도 있지만 또 그 각자 자기의 기술을 탐구하고 연마하는 시간이 있어요. 방망이만 있는 게 아니라 페르시안 밀이라는 도구가 이제 방망이라고 저희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는데, 페르시안 밀, 메이스벨 또는 클럽의 인디언 클럽, 쉐나 또는 카바데, 상, 이제 즉 인디언 이런 도구들이 전부 다 음. 이제 고대 운동을 하는 도구들이에요. 케틀벨도 사실 여기에 포함이 돼요. 케틀벨도 어찌 보면 고대 운동이 할 수 있어요. 아무튼 이런 도구들마다 각자 탐구해야 할 어떤 기술적으로 연마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면 수련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개발할 수 있느냐 했을 때는 물론 그 운동 자체를 잘하게 되는 곳도 있지만 거기서 자기만의 어떤 고유성이 개발이 돼요. 자기만의 고유성이. 예를 들면 음. 누구나 다 같은 기술을 개발하지 않아요. 결국엔 다 다른 자기만의 색깔을 가져요. 음. 자기만의 리듬과 자기만의 패턴이 만들어져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랙티스를 통해서 자기의 고유성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고대 운동 문화에 챌린지도 있어야 되는, 챌린지 요소가 좀 약해요. 왜 그러냐면 음. 사실 고대 운동 문화에 레슬링 문화가 들어가야 돼요. 레슬링은 어. 가장 고대했던 운동 문화인데 일종의 챌린지 문화예요. 사람과 사람이 네. 막 이기고 지고가 있잖아요. 예. 이 챌린지가 명확한 그런 챌린지를 해야만 하는 그런 운동 문화인데, 저희는 지금 그 챌린지를 그 레슬링으로 하고 있지 않고 캐틀벨 스포츠로 하고 있어요. 음. 캐틀벨 스포츠 기록 경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자기만의 서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서사.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스포츠의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경기를 나가기 위해선 그 네네. 경기를 준비하고 그 경기 그쵸. 당일날 그 뛰는 그 두근두근함, 거기서 네네네. 이제 하나라도 더 해야 되는 그 긴장감, 압박감, 음. 끝나고 났을 때 그 후련함과 또 후회, 또는 그 안에 있었던 뭐 어떤 고통이 있을 수 있고, 네네. 뭐 되게 뭐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네네. 자기만의 서사잖아, 이게. 아 네네. 이 그쵸. 자기만의 서사성을 길러볼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스포츠인 거예요. 네. 단순히 스포츠를 통해서 뭐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이런 게 네네네. 아니라, 예, 맞아요. 스포츠는 자기의 서사를 자기가 자기 몸으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는 일종의 영웅 서사를 한번 써볼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결국에는 이 원형성과 고유성과 이 서사성을 개발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세레머니가 남았잖아요. 저희는 이제 고대 운동을 통해 세레머니 어떻게 구현을 하고 있냐면 끝나고 티 세레머니를 해요. 티타임. 아. 차를 마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네네. 보면 세레머니예요. 차를 마시고 하는 음. 것들이. 그래서 차를 마시고 사람들과 운동에 대해 얘기도 하고 오늘 있었던 얘기도 하고 오늘 운동에서 뭐 힘들었던 것도 얘기하면서 서로 이제 소통을 하면서 세레머니를 이제 자축을 하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춤을 추기도 하겠죠. 기쁨의 춤을 추고 자기를 막 표현해내고,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예전에는 클럽 정도의 느낌은 아니지만 어쨌든 나름 그래도 포틀러 파티 해가지고 아 사람들 네네. 와서 막 조명 아. 켜놓고 막 신나게 막 즐기고 음.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확장시켜보는, 의식적인 확장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또 되게 네. 중요하거든요. 그런 건 아. 이제 좀 창조성을 되게 자극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원형성과 부유성과 서사성 그리고 창조성을 리추얼 프레스 챌린지 세레머니라는 활동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고, 이게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저는 필수라고 믿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뭐 레퍼런스를 가지고 제가 이거를 이론적으로 이렇게 검증을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고대 운동은 지금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성장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고, 네, 그런 힘을 기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힘이라는 게 이제 그
길러지기 위해선 그렇게 원형성, 고유성, 서사성, 그리고 창조성이 다 바탕이 되면서 힘을 기를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네. 너무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짜맞추던 퍼즐이 되게 완성이 된 느낌이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바디빌딩을 해서 지금 돌아봤을 때 1 등이다 뭐 프로가 그게 아니라 내가 0 네네. 에서부터 여 지점까지 올 때 그 음음음. 수많은 그 이야기들 음음.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맞아요. 해 네. 주시는데 그때 그 시간들이 파바박 지나가면서 예, '아 예. 맞다. 내가 그게 있었기 때문에 나만의 스토리가 음, 완성이 됐구나.' 근데 물론 일상의 이런 이야기도 충분히 좋은 서사가 될 수 있지만 그럼 뭔가 내 음,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이라이트가 되고 이 말씀해 주신 그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우리가 가야 될 지향해야 될 부분이고 되게 빨리 먼저 네. 시작을 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음, 지금까지 음, 이 캐틀벨과 이 고대 운동으로 이어진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또 굉장히 중요한 이 컨셉 중에 펠든크라이스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몸을 다시 느끼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2012년에 이 소마틱스 연구소를 세우셨다고 들었어요. 이 네. 한올님은 소마틱스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고 또 본인만의 관점을 어떻게 갖게 됐는지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계기 자체는 이제 도울김석 선생님이 말씀하신 기철학 또는 몸철학 그 부분에서 이제 영감을 많이 얻어서 그다음 알아보다 보니까 소마티스라는 게 있었고 feldenkrais 메소드라는 게 있었고 네, 그러면서 거기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 부분이 필요한 거라는 어떤 확신이 들었고 그 때문에 이제 JK의 소마틱스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창업을 했고요. 그때가 이제 20대 중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연구소라고 하지만 이게 무슨 대학 연구소 같은 그런 수준 높은 연구소가 아니라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낸다는 느낌의 연구소였던 거예요, 사실은. 누구 앞에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니었고, 다만 이제 먼저 이걸 사실 알았으니 이거를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맥락에서 콘텐츠를 막 만들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네, 그렇게 이제 제가 하는 수련회도 좀 접목을 더 시켜보려고 노력하고, 네, 그랬던 겁니다. 소마틱스를 좀 더, 접하다 보니까 이제 feldenkrais 메소드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됐고, 네, feldenkrais 메소드를, 그거를 더 하게 된 계기는 feldenkrais 메소드 자체가 궁극적인 자기계발 수단이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아, 이건 진짜 궁극적인 자기계발. 여기 개발에서 개발이 개가 아이가 아니라 여의자의 저희 개발이에요. 예, 여의의 그러니까 좀 더 통체적인 차원의 개발을 말하는 건데요. 그런 어떤 자기 개발이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 성찰적인 측면도 되게 강한 네, 움직임을 통해서 그런 지점들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 아, 그러면 feldenkrais 메소드를 내가 한번 경험을 해봐야겠구나. 그때부터 이제 이거를 좀 더 깊이 이제 좀 수련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사실 소마틱스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도 생소한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네, 선생님께서 정의하는 그런 소마틱스는 네, 어떤 것인가요? 네, 되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그죠? 어떤 정의를 여쭤보는 거는 되게 아 어려운 질문인데, 그래서 사실은, 저는 사실, 그, 항상 저는 경험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 소마틱스를 다뤄왔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유용하고 실용적으로 활용될 수 네. 있을까에 중점을 두고 하다 보니까 제가 말하는 정의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저의 경험적인 얘기가 들어가 있는 정의가 되겠죠. 네. 네네. 그래서 아마 소마틱스를 챗GPT에다가 물어보면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아마 아 그쵸, 소마틱스가 그쵸. 예. 무엇인가라고 하면. 근데 이제 제가 경험하는 어떤 소마틱스라는 거는 어, 결국에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느낌을 받잖아요? 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어떤 방덩이가 바닥에 닿아 있는 그 느낌이라든가, 뭐 장부에서 좀 따뜻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아, 약간 눈꼬리가 살짝 올라가거나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그 미소를 짓는 듯한 느낌에서 오는 그 약간의, 편안하고 좀 이완되어 있는 감각들도 있을 것이고, 네, 어떤 편안한 느낌도 있을 거고, 뭐 그런 다양한 어떤 온갖 느낌들이 이렇게 항상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느낌들을 좀 알아채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지점에서 이러한 느낌들을 알아차리는 데 있어서 되게 도움이 됐던 게 저는 소마틱스였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렇게 간과하기 쉬운 몸의 어떤 뭐 좀 고유 감각들이라든가 사실 고유 감각이라는 그 개념을 제외하고도 우리가 지금 현재 느낄 수 있는 애매모호하게 느껴지는 것들까지 포함하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소마틱스라고 네. 했을 때 소마라는 거를 영적인 것까지 포함시키기도 하는 거고, 음. 예, 감정적인 것들까지 포함시키기도 하고, 그 소마에다가. 네, 음.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사실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그런 수많은 느낌들이 우리가 내재되어 있는,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 느낌들을 제대로 개발을 하지 않고, 제대로 알아차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음. 것들을 잘 알아차리고, 이런 거를 잘 개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현재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거를 다루는 게 소마틱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네, 이제 아까 펠든크라이스를 얘기해 주셨는데 또 네, 펠든크라이스도 많은 분들께 생소할 수 있는 개념일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이해하기로는 이 요가랑 비교했을 때 요가는 좀 더 호흡과 이완 중심이라면 이 펠든크라이스는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작은 움직임을 통해서 이 어떻게 보면 뇌와 신경계를 재학습하는 그런 접근이라고 들었는데 하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 주신다면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어떻게 정의할 수 네. 있을까요? 그래도 필요했어요, 저는, 예. 근데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게. 예. 그러니까요. 이게 참 쉽게 설명했으면 참 좋겠는데, 렌턴 크라이스 메소드는 가장 유기적인 학습 방식이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음. 같아요. 유기적인 학습 방식을 통해서 삶을 더 개발하고 개선시킬 수 있다. 유기적인 학습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사회적 학습 방식과 좀 대비되는 개념인데, 보통은 이제 사회적인 학습 방식이라고 하면, 목적이나 목표, 뭐, 예를 들면 어떤 가치 같은 것들을 상정해 놓고, 그것을 습득하기 위해 따라가는 방식이 보통 사회적인 학습 시스템에서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초중고 시절에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앞으로 뭘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목표나 목적을 계속 상정해 놓고 그 방법들을 계속 고안하면서 살잖아요. 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러한 방법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또 한켠에서는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원하고 이 부분들을 잘 간과하기 쉬운 삶을 산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애들 같은 경우는 좀 뒹굴뒹굴거리면서 어떤 놀이를 통해서 배우거든요. 어떠한 자기의 그런 학습을 하는 방식이 일종의 놀이의 차원에서 학습을 해요. 음. 근데 그 놀이를 할 때 어떤 목적이나 어떤 가치를 상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예. 그냥 놀다 보니까 어떠한 가치나 어떤 의미가 나한테 다가와 붙거든요. 네. 이러한 방식이 유기적인 학습 방식인데, 그러한 유기적인 학습 방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했을 때, 자기의 잠재력을 깨우는 데 되게 도움이 돼요. 음. 삶의 잠재력, 또 움직임이 갖고 있는 새로운 어떤 가능성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내가 계속 무의식적으로 반복해왔던 어떤 나쁜 습관들이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기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있던, 어, 패턴이 있다고 치면, 그게 삶의 어떤 패턴이든 움직임의 패턴이든, 그 패턴 속에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성장이 더뎌지겠죠? 근데 그런 네. 성장이 더뎌질 때, 페든크라이스 메소드는 다른 그런 어떤 패턴이나 다른 어떤 가능성을 이렇게 유기적인 학습 방식을 통해서 이러한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 알게 되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삶의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고 움직임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는 거죠. 결국에는 페든크라이스 메소드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이 내면의 나침반을 만드는 시간이다. 만드는 음.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 네네. 나침반을 통해서 내가 나의 움직임이나 어떤 감정, 감각, 생각 같은 것들을 통합적으로 구성하거나 재조직하거나 다시 재학습을 함으로써 굳어진 나의 이미지, 그러니까 굳어진 나의 셀프 이미지 있죠? 이거를 좀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말은 즉슨
내 안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이거를 또는 개발을 해서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어떤 방식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음. 근데 결국 이제 몸을 뭐 제가 수단이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고 몸을 어떻게 보면 네. 활용을 해서 우리 몸을 인지를 하고 사실은 그게 자연스러워야 되지만 이 일상생활에서 잊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내 몸이 정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근데 그것을 이제 내 몸에서 스스로 느끼면서 알아차리다 보면 그것이 몸으로써 느꼈지만 이런 나의 이런 창조력이라든지 이런 거가 발현이 되는 거기서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음. 네네네. 네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네. 네. 또 소마틱 교육에는 사실 제가 알아보니까 또 다양한 그런 접근법이 있더라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펠덴크라이스가 있고 또 알렉산더 음. 테크닉이 있는데 네. 한올님은 이 여러 방법론 중에서 왜 펠덴크라이스를 그럼 선택하셨나요? 펠든크라이스 메소드를 선택한 이유는 그 당시에 음. 다양한 이제 사회 심리학 그 책들을 읽어보면서 현대 사회가 음. 갖고 있는 그 개인을 소외시키는 그런 문제들, 그러면서 자기의 몸을 객체화시켜서 이제 내 몸을 도구로 이렇게 보고 음. 소외시하는 그런 문화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다양한 사회심리학 책들을 읽으면서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라는 맥락을 저도 갖고 있다가, 그렇다면 대안이 뭘까 했을 때 들어왔던 게 feldenkrais 메소드였던 거예요. 그래서 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느낌이 있는데 괜찮은데 음. 이렇게 해서 네.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네.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 이게 말이 되는구나. 어. 이게 정말 되게 엄청 훌륭하구나. 음. 이러한 것들을 저도 요즘에 더 알아가고 있는 그런 음. 단계라고 스스로 깨우치고 저도 이제 알게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에 이 펠덴크라이스에서 800 시간 과정을 또 이수를 하시면서 그 과정을 통해 움직임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전환이 되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네. 식으로 그 경험이 하놀님의 삶이나 움직임 철학에 어 영향을 주고 반영이 됐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첫 번째는 이제 움직임이 변한다는 건 움직임만 변하는 게 아니구나. 네, 그 사실을 알게 음. 된 거고요. 움직임을 바꾸니까 생각도 바뀌고 감정도 바뀌고, 네, 마음도 바뀌고, 전체적으로 다 변화를 만들어내는구나. 근데 움직임을 또 바꿀 데 있어서는 의식적 도구인 알아차림이라는 거를 잘 활용해야 되는구나. 이러한 사실을 좀 알게 된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어떤 가르침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게 알아차림을 통해서 움직임을 변화를 시킬 수 있고, 그 움직임의 변화가 곧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감각적인 것들까지 총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는 것. 이걸 기반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니 제가 하는 고대 운동이나 캐틀벨도 알아차림이라는 걸 기반에 놓고 해야 되는 것이고, 리추얼, 프랙티스, 챌린지, 세레머니라는 그 기반 안에는 또 알아차림이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알아차림이라는 의식적 도구를 활용함에 있어서 이게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제 나름대로 갖추게 됐다는 것이 저에게는 이제 페든칼스 메소드를 수련하면서 얻은 가장 큰 혜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사이트에 올려주신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이 펠든크라이스에서는 이 정답을 또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 고유감각을 얘기를 했을 때 이 차이라고 하면 불균형을 교정하는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꼭 그거를 고치려는 건 아니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 핵심이 그 네. 차이를 자각하고 이 뇌와 몸이 새로운 길을 찾게 하는 것 같은데요. 하늘님은 이 차이를 자각하는 이 경험이 실제 수련이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난다고 보시나요? 예를 들어, 뭐, 수련을 할 때 계속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었다고 해볼게요. 근데 그 방식을 전환을 하고자 할 때, 또는 바꾸자고 할 때, 일단 첫 번째 선행되어야 하는 건 그 방식을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차리는 것.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일단 알아차려야 거기서부터 어떤 변화를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은 A라는 어떤 패턴이라고 해볼게요. 그냥 어떤 방식 또는 A 패턴. A라는 패턴을 내가 먼저 충분히 해보면서 알아차리는 거. 그 다음에 A 다시 또는 B라는 패턴을 한번 탐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실험하듯이 말 그대로 비습관적인 방식을 탐구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A를 했을 때 되게 재밌는 거는 그 A가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A 다시가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A 다시가. 음. 그럴 때 나타나는 A 다시가 무엇인지는 미리 상정해 놓고 그 상정한 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어, 보통은 어떤 운동의 수련에 있어서는 어떤 효과를 상정해 놓고 이 동작을 하면 여기가 교정될 거야. 여기를 하고 나면 이게 유연해질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떤 명확한 A가 있고 B가 있죠. 뭐, 네네. A가 있고 A를 B가 될 것이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그 원인과 결과가 있다면 이 수련 방식은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일종의 저는 이걸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보통은 뭘 하면 뭘 얻게 될 거야는 보상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뭘 얻게 될지 모르고 근데 뭔가가 얻어지는 이 방식은 선물이 주어지듯이 나한테 와요. 그러니까 선물 받듯이 어, 어떤 음, 근데 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보상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의 그 작동 원리가 아니라 이 삶이 선물처럼 계속 나에게 뭔가를 던져주는 게 이 삶의 원래 오리지널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상 시스템에 익숙해진 것 같아요. 내 몸을 수련하는 데 있어서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자꾸 보상을 정해놓고 그 보상을 받기 위해 무한히 반복되는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 보상 시스템에서 벗어나면 사실 이 선물을 받는 방식이 이게 훨씬 어떤 선물을 받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꽝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네. 어쩔 때는 엄청난 로또처럼 엄청 큰 진짜 막 되게 막 익사이팅한 네네. 서프라이즈한 이런 걸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 이게 제 수련에도 이게 적용이 돼요. 이게 제 삶에도 적용이 돼요. 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는 이 펠덴크라이스 메소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그 사실을 저한테 좀 깨우쳐 주게 됐다. 이런 지점들이 저한테는 중요한 경험이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저도 뭐 제가, 어, 고대 운동을 하게 된 계기라든가, 캐틀벨을 하게 된 계기라든가, 뭐, JKL 소마티스 연구소라는 거를 뭐, 20대 중반에 뭐, 창업을 한 것이라든가, 이러한 과정들이 사실 어떠한 보상을 기대하면서 했던 것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면에서는 제 선물처럼 저한테 주어진 것들이고, 하다 보니까 그냥 또 다른 어떤 선물이 자꾸 저한테 찾아오고,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힘의 집이라는 공간도 생기고, 고대 운동이라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약간 고유 명사처럼 인터뷰도 이렇게 좀 하게 되고, 매체에 소개도 되는 것들이 저는 이걸 승정해 놓고 한 적이 없어요. 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상상한 적이 없어요. 네, 이거를 어, 보상처럼 생각하고 제가 노력을 했던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이게 선물처럼 저한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펠든크라이스 메소드에서 말하는 그런 유기적인 학습 방식이, 어, 저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라고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펠든크라이스 네. 메소드를 제가 자꾸 언급하긴 하지만, 펠든크라이스 메소드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죠. 결국에는 음, 나라차림이라는 도구를 얼마나 우리가 세련되게 이거를 잘 활용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펠덴크라이스 메소드의 움직임을 통한 알아차림에서 그 알아차림은 사실은 능력 향상과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 단어예요. 우리는 그걸 마음 음, 챙김이나 이런 약간 명상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경우가 있는데 네. 사실은 그 능력을 세련되게 만들어주는 차원의 알아차림인 거예요, 그게. 어, 그래서 이 시프리어에서의 알아차림, 그러니까 모세 펠든크라이스 박사가 그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네네. 움직임을 통한 알아차림이라는 책 자체도 원래 그 히브리어 원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초판 제목이
능력의 세련화였어요. 능력을 세련되게 만드는 방법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 그런 거를 유한 게 알아차림이고 그리고 알아차림의 그 히브리어가 모다웃이라고 하는데 그 모다웃이라는 음. 말도 사실은 그 알아차림이라는 게 좀 더 능력이나 학습과 관련이 있는 단어예요. 되게 그 학습법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해 온 뭐 캐틀벨, 뭐 고유 감각, 고대 운동 이 다양한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우리 선생님께서 또 지금 하고 계신 이 활동이 그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귀결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바마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 보려 해요. 보통 명상을 이제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이런 이미지가 강한데 오히려 또 그게 어려운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움직임을 기반으로 한 명상, 이 바마움을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바마움의 혹시 뜻이 뭘까요? 의미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바마음은 네. 이제 바른 마음을 위한 움직임이라고 하고요. 아. 바른이라는 의미가 그 바르다라는 한자어에서 생각을 해 보면 바를 정자가 이 하나 일자에 그칠지가 더해진 단어인데 스스로를 멈추고 돌아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르다는 어떤 행위라는 거죠. 음. 내가 바르다고 할 때 나를 자신을 돌아보는 것, 멈추고 어. 돌아보는 것, 이게 바르다는 의미가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바른 마음을 위한 움직임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태도를 갖추고 움직임을 하는 그게 곧 명상이 되고 네. 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바마움의 뜻이 네. 됩니다. 아. 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문화를 좀 창조해 나가시는 것 같아요. 움직임을 통해서 바른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런 것을 삶의 기반으로 우리가 살자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크게 이제 문화적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시도로 보여서 굉장히 멋진 것 같은데요. 이 바마움은 이 소마틱스를 명상 언어로 풀어낸 브랜드라고 저는 약간 이해가 되는데 좀 더 수련 방식에서 말씀하신 게 ATMX라고 들었어요. ATMX가 펠든크라이스 ATM에 뿌리를 두고 여기에 X를 예. 더한 수련이라고 소개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 그냥 궁금했던 게 그 X가 이 존중과 독립성 그리고 협력을 뜻한다고 예. 하셨는데 예, 이 왜 맞아요. 하필 이 세 가지를 하셨는지 그 하늘님이 예. 생각하는 수련의 본질과 이것이 어떤 연결이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모세 펠텐크라이스 박사가 실제로 한 말인데 본인도 이제 자기가 만약에 펠텐크라이스를 배웠다면 네, "나는 펠텐크라이스를 안 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네, 이게 문헌에 남은 건지 실제로 그거를 구전으로 이어져 온 건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제 제가 전문가 과정 밟으면서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펠든크라이스 메소드라에서 가르치고 있는 방향이라는 건 결국 알아차림이라는 의식 적으로 잘 활용하는 데 있기 때문에 펠든크라이스 메소드를 한다는 건 결국에 그 알아차림의 도구를 활용한다는 지점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그쪽을 바라보고 이거를 생각을 해야지 펠든크라이스 메소드를 보고 있으면 마치 손가락을 음. 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그런 오류를 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 저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그걸 조심해야겠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어떤 면에서 페이턴크라이 메소드를 되게 존중하는 입장이고 이거에 대한 창안자고 이 메소드를 만들어 놓은 창안자니까 이걸 존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 어떠한 요법이나 어떤 메소드가 있을 때 그런 정통성 같은 것들을 되게 어. 중요하게 보는 지점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페이턴크라이스 메소드의 가장 핵심적인 프로그램 이름이 ATM인데 Awareness Through Movement를 그 약자인 ATM을 놓고 거기에다 X자를 붙여서 이제 저의 어떤 독립성도 강조하면서 이게 단순히 펠덴크라이스 메소드 방식의 말하는 ATM은 아니다. 네, X라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의 어. 의미도 그 나름대로 이렇게 아 네. 넣은 거예요. 네, 좀 장난 아니다. 같은 느낌이 있는데 ATM 어. 아님 이렇게 어. 하고 X 이거 아니다. ATM 아니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어. 얘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저의 어떤 독립성도 강조하면서 또 ATM이라는 거를 또 앞에 넣기 때문에 그만큼 제가 존중한다는 의미도 갖추고 있는 거죠. ATMX 같은 경우를 이제 온라인으로도 수업을 가능하시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쪼끔이라도 경험을 해 보면 이해가 좀 더 잘 될 것 같아서 음. 약간 좀 시연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연?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예. 시연이면 뭐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처음에 이제
보통은 누워서 내 음. 몸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물어봐요. 지금 현재 몸의 상태에 대해서 좀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게 가이드를 드려요. 뭐 예를 들어 팔의 무게, 다리의 무게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아니면 뭐 등이 어떻게 바닥에 잘 기대어서 쉬고 있는지, 또는 엉덩이가 어떻게 바닥에 기대어 쉬고 있는지, 좌우로 머리를 굴렸을 때 어느 쪽으로 머리가 좀 더 가볍게 굴러가는지, 음.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물어보면서 내 몸의 어떤 지도를 이렇게 스스로 좀 구체적으로 느끼게끔, 알아차리게끔 도와주는 식으로 시작을 해서, 그러면 이제 고유 감각이 막 활성화가 되겠죠. 음. 이거는 어떤 시각, 촉각, 뭐 청각 이런 어떤 오감을 자극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런 고유 감각을 자극하는 그런 질문들을 던짐으로써 그 사람이 그런 고유 감각 안에서 내 몸을 관찰하고 느낄 수 있게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움직임을 이제 천천히 가이드를 해 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방식을, 내 느낌을 충분히 알아차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나의 또 어떠한 비습관적인 방식들을 제가 어떻게 보면 가이드를 또 해 드려요. 그러면은 평소 습관적이지 않은 방식들을 함으로써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게 해 드리고, 탐구하다 보면은 그게 어떤 서프라이즈처럼 예, 뭔가를 알게 하거나 뭐 하여튼 깨우치게 하는 과정이 같이 연결이 되면서 어떤 새로운 A-가 되든 어떤 C라는 옵션이 생겨나요. 네. 그러면 그런 옵션을 생겨났을 때 기존의 방식과 새로운 방식을 차이를 알 수 있게 되겠죠? 네. 네. 그 차이를 통해서 수련하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배우게 돼요. 그게 음. 무엇을 배울진 저는 몰라요. 이 어. 가이드를 해주는 사람은 매개체 역할을 아. 하는 거예요. 네. 그냥 그 사람에게 수련 환경을 조성시켜 주는 거지, 네. 그 사람이 수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을 얻게 해주는 음.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예를 들면 보통은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어떤 음. 목적을 정해놓고 그걸로 이렇게 사람을 데리고 가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 저의 역할은 그 사람이 스스로 수련할 수 있는 유기적인 학습 방식을 기반으로 수련할 수 있게끔 그 환경만 조성해주고, 네. 예, 그 환경 속에서 그 사람이 스스로 학습하면 스스로 배우게 해주는 거예요. 예, 그거를 최적화시켜주는 게 저의 역할인 거지. 음. 그래서 일반적인 서비스랑은 좀 결이 많이 달라요. 뭔가, 뭐, 저는 어떤 면에서 질문만 하는 느낌이에요, 계속. 네네. 예, 어. 계속 질문만 던지고, 그리고 상대방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계속 들으면서 자기 스스로 탐구하다가, 그렇게 하면서 어. 이제 수련의 마지막으로 이게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스스로 음. 뭔가 하는 변화를 느끼거나 경험하게 되는 거죠. 네네. 저는 이제 가이드만 하고, 네. 아. 네, 굉장히 좀 이렇게 해서, 흥미로운 네. 접근법 같네요. 예. 네, 네, 맞아요. 네. 좀 많이 흥미롭죠? 네. 음, 그러면 제가 원래는 이걸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했는데 사실 말씀해 주신 게 "선물이라 뭐가 올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서 그럼 선생님의 네. 경험으로 이러한 미세한 자각을 알아차리는 실력과 경험이 선생님의 이런 일상에서 또는 삶 전체로 어떻게 이게 확장이 된다고 느끼셨나요? 어, 선물? 선생님께 온 선물? 저는 일단은 이제 캐틀벨 스포츠를 하고, 뭐 고대 운동이라는 것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무거운 거를 잘 다루느냐는 얼마나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다루느냐와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같은 힘을 갖고도 더 무거운 무게를 다룰 수 있을 때, 예, 그게 좀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는 더 많이 네. 반복할 수 있을 때, 그러한 효율성이 엄청 중요한 지점인데, 효율적인 움직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는 되게 많은 선물을 받았어요. 레든클래스에서 수련을 하면서 이 효율성이 많이 제고가 됐어요, 저한테는. 음. 네, 이게 저한테 되게 큰 선물이었고, 두 번째는, 이거는 되게 좀, 정말 그냥 저의 느낌에 대한 거니까, 뭐 그냥 말씀을 드리면, 되게 재밌던 게, 언제나 한번 제가 수련을 하고 나서 일어났는데, 서 있는 느낌이 너무 충만한 거예요. 서 있다는 어. 느낌이. 그러니까 약간 음. 전 순간 어떤 느낌까지 받았냐면, 부처님이 태어나서 뭐 몇 걸음 걸은 다음에 외쳤다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이 있는데, 네네. 그거를 느끼는 경험이었어요. 어 천상천하 와. 유아독존의 느낌이었어요, 진짜로.
내가 서 예. 있다는 게 이렇게 나에게 충만한 게 다가오는지를 그 순간 너무 온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온전, 네, 서 있다! 온전함. 이게 엄청 그 충만하고 아, 온전한 느낌으로 딱 다가오면서 이게, 와, 이게, 우리는 사실 항상 서 있잖아요? 가는 경우에? 서 그쵸, 있거나 그쵸. 걷거나? 음, 야, 그러면 서 있을 때마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면 얼마나 이게 삶이 얼마나 또 다르겠어요. 그래서 네. 뭔가 그때 그런 어떤 힌트를 하나 얻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지나가는 매 순간순간의 행동들이나 움직임들이 사실 그 안에는 어떤 면에서 되게 그, 깊은 어떤 깨달음이나 그런 서프라이즈가 있는 거죠.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아, 순간에도. 네네. 네. 네. 그런 게 있구나.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음, 그래서 매 순간 감사하며 산다는 게 이런 맥락이 있구나. 아, 이 힌트를 얻게 된 거죠. 물론 제가 네. 그렇다고 그 순간부터 매 순간마다 천장성 이바독존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게는 못 사는데, 네네. 그런 힌트를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 그쵸. 그런 힌트를 얻으니까 그걸 다시 경험하고 싶잖아요. 그 느낌을. 아, 네네. 그러니까 다시 맛을 보는 데는 또 조금 더 짧게 걸리고, 더 쉽게 되고, 이러면서 점점점 이게 수련을 할 때마다 그 맛을 좀 더 잘 보게 되고, 네. 네. 요즘엔 그래서 이제 호흡을 이렇게 내쉴 때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엄청 많이 내쉬잖아요. 네네. 그럼 이 내쉴 때마다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면 엄청 좋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네네. 예, 이게 제가 얻은 어떤 선물 같은 것들입니다. 아, 근데 이거는 저의 선물이고, 다른 사람은 또 어떤 선물 받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진짜 뭐, 네. 어, 별의별 선물을 다 받을 수 있는 저는 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아니 근데 그것만큼 좋은 선물이 어디 있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우리가 삶을 음, 사는 데 있어서 정말 being을 그냥 온전히 내 존재를 그냥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아, 네. 존재만으로 그냥 기쁜 건 거죠. 그래서 저는 아, 네. 사실 네. 명상하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만 일상에서 되게 우리가 이 아주 짧게나마 찰나에 그런 걸 느낀다고 하지만 말씀하신 그 네. 선물이 이제 일상이 돼 버리면 뭐 특별한 걸 받아서가 아니라 그냥 숨쉴 때, 그냥 내가 눈을 떴을 때 그냥 있는 빙이 결국은 '우리 선물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와, 좀 소름 끼쳤어요. '아, 그렇구나.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doing이 아니라 being이 돼야 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런 네, 빙의 네. 의미를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아, 그게 그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거기서 좀 얘기하면, 사실 이제 doing 안에 being이 같이 있는 거죠. 아, 그쵸, 그쵸. 예, 맞아요. 예, 예, 예. 그래가지고 맞아요. doing과 being이 따로 있는 건 아, 아니고 같이 함께 하는 네. 거죠, 항상. 네네. 네, 아, doing 안에도 맞아요. being이 키포인트. 있고. 예, 예, 예. 네.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또 이제 doing과 being을 좀 나눠서 가끔은 네. 또 볼 때가 있더라. 네, 음. 그건 같이 사실 함께 하는 건데, doing과 being이. 그거에 대해서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이제 이게 네, 구루라고 네, 부르시는 네. 이런 인도의 유명하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네. 휴먼 빙이지 doing이 아니다. 그러니까 빙이 되라." 그래서 저는 '아, 응, 맞다, 응, 맞다.' 이러면서 내가 맨날 doing만 했지, 그래서 제가 빙을 응, 연습을 하려고 그냥 응, 막 응, 앉아서 명상하고 막 빙이 응. 돼야 된다 했는데 한참 예. 빙을 하다 보니까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doing을 하면서 이걸 해야겠다.'라는, 이게 어, '어느 하나가 맞아요, 아니구나.'라는 맞아요. 걸 느꼈거든요. 아, 근데 맞아요, 맞아요. 제가 예, 생각해 보니까 예, 이런 그루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현대인들이 너무 doing에 집중을 하고 being을 맞아요. 잊어버리다 네. 보니까 그거를 음, 어떻게 보면 뭐 방편? 수단으로 얘기를 하셨다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너무 "넌 doing을 하는 존재가 맞아요. 아니라 원래는 being이기 음, 때문에 음, being을 음, 알아라." 음, 근데 우리는 맞아요. 육체를 음, 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 3 차원 사 세 3 차원에서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doing과 음, being이 잘 섞여져야 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 정말 중요한 거구나.'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아, 너무 동의합니다. 아, 역시. 네. 또 제가 놀라웠던 게, 또 스마일 바디의 또 큰 비전 중에 하나가 어른을 위한 잼보리 캠프라고 하셨는데요. 왜 네네.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셨을까요? 저는 그 페스티벌이라고 할 수 아, 있고, 그 문화 그쵸. 그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음. 그런 게 이제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은, 사실 그냥 제가 다시 경험하고 싶어서요. 네, 그래서 그걸 필요하다고, 제가 저도요. 필요한 저도 하고 거고요. 싶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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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 doing이냐 being이냐 했을 때 결국에는 그 소마 앤 바디의 소마와 바디가 사실 doing과 being 같은 느낌이거든요. 바디적인 어. 느낌이 doing에 해당이 되고 소마에 대한 게 어떻게 보면 being에 대한 건데 결국에 이제 함께 가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소마 앤 바디라는 것도 그 간극이 있을 뿐이지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해서 함께 가는 거다 이거를. 음. 근데 그 함께 가는 와중에 이 둘의 어떤 간극을 해소하고 또는 화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소마와 바디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 또는 삶과 자연에 대해서도 이러한 간극을 해소하고 양측을 화해시킬 수 있는 다양한 문화들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문화들이 보통 웰니스 쪽에 많이 있는 건 맞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그런 웰니스 기반의 어떤 문화 행사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참여했던 그 잼버리 캠프가 있었어요. 보이스카우트 잼버리 캠프가. 음. 근데 그걸 캠프를 경험하면서 기존의 수학 여행 또는 뭐 극기 훈련 뭐 이런 식으로 경험했던 그 어떤 캠프라고 할까요? 그런 프로그램과는 완전히 그냥 그 천지 차이 정도인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느낀 그 어떤 자유로움은 네. 아직까지도 진짜 그게 선명하게 저한테 기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뭘 해야 되는 게 없고 텐트에서 일어났을 때 하루 종일 제가 마음대로 어떤 프로그램을 정해서 갈 수가 있는데 음. 그 프로그램이 몇십 개가 되니까 어차피 그 캠프 기간 안에 다 갈 수도 없어요. 근데 그 네. 캠프를 어쨌든 프로그램을 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 안 해도 돼요, 심지어. 근데 네. 그 캠프 프로그램들을 몇 개 들으면서 또 느끼는 게 이 프로그램의 기준이 거의 성인을 기준으로 해놔요. 그러니까 어. 되게 엄청 막 예를 들면 보물찾기다. 그럼 보통 음. 소풍 가가지고 뭐 공원 하나 잡아놓고 하는 보물찾기 어. 생각하잖아요. 거기는 네네. 산자락. 어. 산자락이 보물찾기 지도와 나침반을 주고 와. 지도에서 이제 X자를 쳐준 데를 가가지고 이제 뭐 네네. 보물을 찾아야 되는 그런 뭐 한 2시간짜리 어. 미션을 줘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저는 좀 그 엄청난 자유와 이제 그 해방감을 제가 경험을 해서 이런 걸 이제 어른이 돼서도 꼭 한번 느꼈으면 좋겠다. 네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고, 그다음에 잼버리 캠프가 보이스카우트에서 만든 문화니까 이거를 좀 더 전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문화로, 남녀노소 다 즐길 수 있는 문화로서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생각했던 게 지금 우리가 4년마다 올림픽이 열리고 월드컵 이런 국제적인 네. 스포츠 행사들이 열리는 것처럼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네. 이거는 이제 엘리트 선수들의 축제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제비뽑기 해가지고 뭐 모을 수도 있고 모르겠네요. 그것까지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국제적인 그런 행사를 만들어내면 왠지 네. 충분히 저는 그게 되지 않을까. 라는 아 생각을 네.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꿈을 갖추게 됐고, 그 꿈 자체를 드러내고 있는 게 사실 소마인바디의 어떤 음. 상호명이고, 그리고 네. 그 슬로건, 몸과 마음, 삶과 자연의 화해가 결국에 이제 잼버리 캠프의 음. 슬로건이 되는 거죠. 아. 사람들이 그럼 그곳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길 바라시나요? 저는 뭐, 아까 이제 리추얼 프랙티스 챌린지 세레머니 같은 그 얘기를 했던 이유도 네. 결국엔 한쪽에 치우쳐져 있지 음. 않았으면 하는 마음인 거예요. 삶은 유한하니까 다 네. 한번 해봐야 되지 다 하자. 않겠느냐는 거예요. 조화롭게. 네. 이제 조화롭게 이것도 즐겨보고 저것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네네. 성장을 위해서 또는 뭐 성장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삶을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잼버리 캠프 이것도 결국에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러한 느낌을 받았으면 하는 거죠. 그곳에서는 뭐 평상시 자기 해보지 않았던 것들 경험하게 될 거고 평상시보다 좀 더 깊은 층위에서 더 몰입감 있게 느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서 이제 한 번 태어난 인생, 이렇게 즐거운 것도 있었네. 아, 이러한 방식도 있었네. 이런 거를 경험을 한다는 게, 그 사람의 자기 삶으로 돌아갔을 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 왜냐? 제가 그랬으니까. 예. 음.
제가 그 잼버리 캠프를 다녀온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삶이 바뀐 거니까. 그때가 중학생 네. 때였고, 그때 그 충격이 저한테는 진짜 평생을 간 거고, 음. 그게 결국에는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어떤 가장 핵심적인 계기가 된 거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뭐, 그런 경험들을 사람들도 좀 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저는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너무 밸런스 해 보고 싶네요. 같은, 네, 측면인 것 같아요. 네. 네. 음, 맞아요. 우리가 이제 더 나아지고 더 성장한다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게 삶을 풍요롭고 온전하게 만드는 건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그 조화를 찾으면서 다양한 걸 경험하면서 거기에서 하나의 완성된 뭔가 조화로움을 통한 온전함. 음, 음, 그거가 어떻게 보면 그게 뭐 해피니스? 행복이라고도 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음, 한데 '그런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에 이제 소마 앤 바디를 찾아오지 못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하나씩 루틴이 있다면 하나만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되게 몰입 경험이 이 일상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에 네. 몰입해보는 경험이. 그래서 그쵸. 만약에 지난 한 달 동안 몰입해본 경험이 없다면 뭔가에 음. 몰입해보셔라. 그거를 어떻게든 어. 찾아보셔라. 네, 그게 네. 뭐가 됐든. 그게 리추얼이에요. 네, 네네. 그 다음에 살다 보면은 뭔가에 치여서 뭔가에 계속 루틴만 반복하다 보면은 뭔가 새로운 걸 음. 탐구하다 하기보다는 그냥 좀 그 루틴만 반복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탐구를 좀 부족하네? 탐구하는 게 요새 왜 안 음. 하고 있지? 어. 그러한 뭐 자각이 좀 되신다면 탐구할 걸 빨리 찾아보시면 된다. 네, 좋네요. 탐구할 걸 그게 프랙티스예요. 네. 프랙티스가 되는 것이고, 삶이라는 것 어떤 면에서는 뭔가의 성장을 밟아 나갈 때 좀 고통이 있고, 그걸 견디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고통도 없이 뭐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음. 삶의 여러 단계에서 계속 그걸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최근에, 내 삶이 너무 평화롭고, 뭐 예를 들면 뭔가 아무런 자극도 없고, 뭔가 이렇게 도전도 안 주어지고 이러신다면, 인내가 필요한 활동을 한번 해보시면 아 좋다. 인내가 그쵸. 필요한 거. 뭐 네네. 스포츠가 아니어도 돼. 어떤 인내가 필요한 게 뭐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하루에 뭐, 기 쓰기를 100일 챌린지, 이런 거. 그건 좋아요. 조금 인내가 필요한 거 있죠. 챌린지 성격에. 네. 그런 거라면 그게 이제 챌린지가 되는 거야, 아까 말한. 음. 꼭 이걸 운동으로 다 할 필요 없는 거죠. 음. 그러니까, 몰입 경험, 탐구 경험, 인내 경험. 이거를 각각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파악해서 그걸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만약에 뭐 내가 다른 사람들과 좀 조화롭게 같이 좀 함께 공명하는 경험 있죠. 이제 뭐 클럽에 간다거나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과 같이 공명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어, 몰입해보고, 탐구해보고, 인내하고, 공명해보는 그런 경험들이 좀 저는 골고루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돌아보셨을 때 이게 최근에 내가 뭐가 부족한지 보신 다음에 부족한 게 있다면 그런 경험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 어렵다면 그냥 힘의 집을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가면 다 할 수 있으니까. 그죠? 맞아요. 네. 힘의 집에 오시면 네. 고대 운동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이제 다 경험하게 재밌게, 해드립니다. 재밌게 할 수 있으니까 음, 강추해 음. 드리고요. 이 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기 한올님이 생각하는 잘 사는 삶은 어떤 모습인가요? 너무 잘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어. 예, 너무 잘 살려고 한다. 너무 잘 살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너무 범람하고 있어요. 잘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 유튜브만 맞아요. 뒤져봐도 잘 살려면 온갖 것을 다 해야 돼, 진짜. 여행도 다녀야 되고, 뭐 언어도 공부해야 되고, 스펙도 올려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뭐 경제관념도 있어야 되고, 뭐 운동도 해야 되고, 뭐 식단도 관리 잘해야 되고, 뭐 스피치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또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력도 좋아져야 될 것 같고, 뭐 너무 그러니까 잘 살기 위한 수만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대신 결국엔 그 잘 사는 것도 잘 사는 건데 그 살아간다는 것 자체를 온전히 좀 체험해 보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음. 살아가잖아요. 지금도 이 순간도. 잘 살진 네. 못해도 살아가잖아요. 어쨌거나. 그러면은 그 살아간다는 그 느낌 자체만으로도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 그쵸.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거잖아요.
그 느낌을 좀 사람들이 더 많이 그거를 좀 경험하고 온전히 내 것으로 좀 충만하게 이렇게 좀 채워 넣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산다는 거를 물론 저도 그게 좀 힘드니까 저 스스로도 이렇게 수련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하고 이렇게 채워 넣는 노력들을 제 나름대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아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만해지는 경험을 네, 꼭 해보셨으면 아마 그리고 이미 하고 계신다는 것을 네. 네, 아셨으면 합니다. 아,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화를 통해 이 운동은 단순히 몸을 단련하는 수단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세계를 다시 인식하는 길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캐틀벨에서 출발한 여정이 고대 운동, 소마틱스, 그리고 바마음으로 이어져 결국 몸은 기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나 자신이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 같습니다. 하늘님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도 자신을 탐구해가는 작은 불꽃이 되길 바랍니다. 하늘님, 오늘 고온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대화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영감과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공유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도 함께 고온해요.